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 펀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세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민생과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게임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임박한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막판 탄핵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여론의 향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당 소식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았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보안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마련이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도입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검토하고 비영리 법인은 2분기부터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동의해 상속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3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는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걸 두고 민주당은 탄핵 심판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AI 강국위원회와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생과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어야 한다고 본 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긴급 의총 후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상식 밖의 판단이라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법원은 구속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해왔다며 탄핵으로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향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AI 강국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직접 AI 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토론회를 열고 최근 몇 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사이 인공지능 산업의 타격이 컸다며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국민 공유 아이디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초기 투자를 정부 단위 또는 국민 단위에서 대규모로 하고 그 지분을 제대로만 확보한다면 굳이 연금 같은 거 막 저금하느라고 고생 많이 안 해도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게임특별위원회도 출범했는데 2030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전국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주요 일정을 강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열흘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수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르면 11일 혹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례에 따라 금요일인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찬반으로 나뉜 여야의 공방이 거셌던 만큼 선고 이후 정치권 내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야는 민생 성과를 내세운 주도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한 일부 진전을 이룬 여야는 다음 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우 의장이 소득 대체율 43.5%를 기준으로 한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모수 개혁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같이 의제에 오를 예정인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제 지원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기반시설 부담도 해주겠다는데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 어쩌고저쩌고 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주 50시간제 특례 등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전히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고 이대로는 경쟁이 힘들다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입니다. 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도 15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함께 전국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 오늘 이 이슈가 다른 뉴스를 다 덮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인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 앞으로 진행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실 자체가 이제 헌정사상 이제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이 된다면 이 역시 이제 최초의 일이 되는 건데, 먼저 법원은 어떤 사유로 구속을 이제 취소한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가 됐고 1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검찰은 26일 구속 기소를 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 기한을 넘긴 기소라고 주장을 했고, 이 검찰 측은 형사실무상 구속 기간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부는 실제 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구속 취소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검찰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한 이 명확한 규정이나 이 대법원 판단이 없어서 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이 수사 과정에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겁니다. 네.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지만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 검찰이 아직 입장 발표를 하진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석방에 대한 지휘 서류를 법원에 송부해야 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의 입장이 발표되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앞으로 있을 이제 탄핵 심판 선고, 이르면 이제 다음 주 후반쯤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에 또 이제 어떤 영향을 또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네요. 네, 이 법원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이 큰 변수로 꼽히는 건데요. 이 통상적으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관례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만 네. 이 반대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헌재는 수시로 평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통치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만 대통령의 신병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사라져 이 헌법재판관에게 심적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형사재판의 경우도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어서 이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이어져 이 검찰과의 관계 정립과 함께 이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 법적으로 수사 범위와 지위를 확대하려는 야당과의 이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슬로 트랙. 네, 상치되는 그런 뜻인 것 같네. 무슨 의미인 거죠? 네, 여야가 이 세금 관련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각각 감세안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이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절차가 길어져서 이 슬로 트랙으로 전락할 거라고 맞붙었습니다. 네, 패스트 트랙이 오히려 이제 뭐 절차상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을 길게 늘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야가 모두 이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오면서 협의 가능성이 생겼다고요? 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입장 차이는 유지되고 있지만 네. 이전보다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초 민주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상속세 일괄 공제와 이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을 추진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밝혔거든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화답을 했지만 이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동의를 할 테니 여야가 동의하는 것부터 먼저 상속세 개편을 이번에 처리하자고 말했는데 이 초부자 감세 조건 같은 건 붙이지 말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더 중요한 건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거라면서 이게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 국민의힘은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슬로트랙이 될 거라고 한 건데요. 네. 이 이견을 보이는 지점이 좁혀지면서 이 패스트도 슬로도 아닌 이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1차 개헌, 2차 개헌. 네, 정치권에서 이 개헌 논의가 활발하죠. 이 우원식 의장이 어제 시급한 사안부터 1차, 2차 개헌으로 나눠서 해도 된다면서 순차적 개헌론을 말했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도 제각기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을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주장하는 개헌안에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국회의장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역설해 왔는데요. 네. 이 우원식 국회의장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이 양 정치 세력이 접근성이 있는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하고 자신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원식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개헌안을 냈던 만큼 지금 상황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혀왔고 개헌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거든요. 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여야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이 4년 중임제를 함께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4년 중임제 도입에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개헌 방향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이 하나의 안으로 모아지진 않지만요. 이 개헌을 주장하는 인사들 모두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간 이슈핑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원인을 정부가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군 지휘 계통의 난맥상을 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함께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첨단 전략산업 지원 국민참여형 펀드를 정부 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최상목 대행이 산업은행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당정도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기업 규제 완화나 인재 양성 없이 국민 재산만으로 혁신기업이 배출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 나은 삶, 성평등 민주주의, 민주당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내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세계 여성의 날 한국 여성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공장 화재 이후 일방적으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우 의장은 일본 외무대신과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논의했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해당 기업과도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알누 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만나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이뤄가고 있는 만큼 석유, 가스를 넘어 청정수소와 태양광 등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누 아이미 대사는 최근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해 많은 대표단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면서 관계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속의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개헌론 확대입니다. 탄핵 전국 속 개헌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과 원로들은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민주적 제도 그다음에 다시 무한 정쟁을 막을 수 있도록 이날을 이대로 두고는 안 된다는 이 절박성 때문에 같이 국민 개헌 연합이라는 걸 여야를 초월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고요. 책임 총리제 주장을 했고 4년 중임제 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3년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대할 적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명백한 범죄. 안 할 수 없죠. 지금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헌법 공포 이후 9차례 개헌을 이뤄왔지만 1987년에 멈춰있는 헌법은 5년 단임제 한계에 봉착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극심한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개헌의 시급성도 강조되는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역시 개헌에 불씨를 당기는 모습인데요. 아직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니까 5분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6번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바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해북법 개정안에 서울이 아니라 수도를 법률에 확실하게 명시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분권 성장을 통해서 최소한의 지금 필요한 장치가 개헌이다. 한연 중임제로 가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정치가 펼쳐질 수 있을 거다.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정치인이 자기의 희생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공약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본인의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를 하겠다는 희생, 이 약속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정위에서도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말을 아끼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확대되고 있는 개헌론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87년 체제 헌법이 3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전례 없는 이슈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과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오늘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온 이 법원의 결정인데요. 오늘 먼저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법원의 결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좀 정해지게 됐을지, 역시 그 판사 출신인 만큼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저희가 좀 근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주요한 그 원인으로는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9시간 정도 넘겼다는 건데요. 네. 그 계산의 근거에 있어서 아마 양쪽의 그 근거를 다르게 지금 산정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온 시간을 날짜로 계산을 해서 그 시간 동안은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된다는 근거에서 구속 기간을 계산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 기록의 그 시간, 기록이 법원에 갔다 온 그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불산입되는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검찰 계산보다 더 빨리 만료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했었어야 하는데, 구속 기간이 끝나서 이미 석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시간이나 지나서 법적으로는 그 이후에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지금 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두 분의 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은혜 전 의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었는지 한번 다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혼동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구속이 취소가 된 것이지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자택에서도 머물면서 얼마든지 관저에서 또 이렇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마도 저는 재판부의 결정이 아마도 검찰과 공수처의 그 절차적인 어떤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에 이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아니면 또 상급심에서 이 형사재판이 뭐 파기환송이 되었을 때는 또 그런 재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이런 그 형사재판의 모든 절차들이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흠도 남기지 않아야지만이 피고인 측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탄핵이 되었을 때도 국민적으로도 또 어떤 뭐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이제 헌재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헌재 결정과 오늘의 결정은 무관하다. 전혀 관련이 영향이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이 구속 취소 소식에 대해서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는데 결국 이 다음 주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오히려 네. 그 결정에 저는 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상급심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뭐 재심이라든지 이런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을 오늘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일환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게 지금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은 전혀 다른 근거와 원리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탄핵 심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영향이 없을 거라고 네. 보시는군요. 다만 네. 이번 이 형사재판이 아마 1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3심까지 확정이 되려면요. 그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그 조국 대표도 그 3심 실형 받았지만 그 네. 전까지 그냥 법정 구속되지 않고 뭐 당까지 만들어서 네, 창당도 하고. 국회의원 여러 명 배출하고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고 하지만 지금 불구속 재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과의 그 형평을 고려하여 지금 뭐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재판 준비를 방어권을 뭐 최대한 확보해서 잘 대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분 만나는 이 여심저격 코너가 매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과연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 금요일로 좀 예상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야의 막판 여론전이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고 당일에 헌재 인근의 안국역은 폐쇄가 되고 주변 학교는 휴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그날, 언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운명의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63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92일 정도 걸려서 그 인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라고 했을 때는 이제 5월 7일 정도에 이제 대선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뭐 18일이나 21일 경우에는 5월 14일 정도로 이제 5월 첫째 주냐, 둘째 주냐, 셋째 주냐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일이죠. 당일에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이냐. 근데 지금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염려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지금 그 극우 전선에서 뭐 정광훈, 전한길, 이제는 전두환 아들 전재국까지 이제 참가를 해서 윤석열이 파면되면 유혈 사태가 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뭐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언행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2.3 계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그런 폭력 사태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이번에 만약에 헌재의 결정이 났을 때에 일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사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오롯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 또 지도부들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그분들이 극우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우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또 받게 된다면 아마 민간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집회 현장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지지 발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의 극우 세력들을 조금 더 결집시키고 폭력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오히려 저는 사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런 약속을 국민에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네, 저는 거죠? 인용을 네. 염두하지만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우리는 헌재 입장을 따르겠다. 네, 네. 더 이상의 폭력이나 유혈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3년간 어땠습니까? 분열과 어떤 갈등이 일반화되고 일상화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헌재 결정 이후에는 통합과 연대로 나아간다.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저는 그 전에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일환 대변인. 지금 광장에서 저렇게 좀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사실은 그 공수처의 그런 위법한 여러 가지 수사들, 그런 수사의 허점들, 또 그런 무리한 수사, 욕심만 많고 능력은 대해주지 않는 그런 수사기관의 그런 엉성한 수사로 인한 것이 매우 컸고, 지금 사실 오늘 뭐 구속 취소의 뭐 결정에도 사실은 가장 일조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법 절차 내에서 분명히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적법 절차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고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번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혹시 불공정한 판결이 있는 것 아닌가, 재판관이 편향된 판결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절대 광장에서 재판관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을 무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법기관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원래 우리 보수의 근본적인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정말 만나게 되는데요. 참 다음 주에 진짜로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게 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형 이슈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하지 않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탄핵 선고와 맞물려서 개헌 요구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언론들의 서명운동에 이어서 우원식 의장도 1차, 2차로 나눠서 개헌을 하자, 그리고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 개헌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김일환 대변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개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 우원식 의장께서 하신 1차, 2차 나누는 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헌이란 이름으로 묶이기에는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달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그러니까 누구도 휘두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비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인데,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뭐 지방분권 이런 얘기 지금 그렇죠. 하고 있고, 또 홍준표 시장은 또 뭐 헌법재판소 폐지를 나는 그걸 개헌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의장께서 하신 시급한 것, 가장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뭐 지금 급하지 않은 것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사실 굉장히 일리가 있게 들리고, 네. 하지만 지금 이 대통령제 부분에 대해 가장 그 기본적인 대통령제의 그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좀 분권해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금 뭐 1순위로 논의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지금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 우원식 의장의 그 나눠서 개헌하자라는 것에 동의를 좀 표하시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직 그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2023년에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민주연구원과 함께 여론조사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헌법 개정을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찬성을 했고요.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시대와 맞게 좀 변화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뭐 생명권이라든지 뭐 정보기본권 이런 것들도 신설을 하고 특히 헌법의 모든 국민들이 뭐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도 넣자 뭐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적어도 지금 여당 야당 모두가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 대선 후보들 중에 누구도 개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에서 개헌 특위로 인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국민투표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원식 의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국회 내에서의 그런 합리적인 토론들 그리고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논의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1차, 2차 이렇게 나누는 것들도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AI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과 50조 국민펀드를 띄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실패하면 이걸 누가 책임지냐? 추경 확대로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 이런 입장인데 AI 지원책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거 먼저 우리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AI 전쟁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술 패권이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럴 때 대한민국이 이 순간 치고 들어가지 못하면 더 뒤로 처지고 좀 낙후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대규모 국부 펀드를 설치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에서도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 그런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그런 투자 이익을 왜 어떤 뭐 국가라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도 국민들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뭐 이게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투자를 한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는 것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일반화된 논리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잘 만들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도 요구가 되는 시점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그리고 그 성과와 그 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뭐 이제 또 토론회의에도 참석을 하기도 하셨고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과학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하고 국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AI 산업을 이끌어갈 그 방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입장이 다른데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띄운 이 내용들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기술 발전이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부 펀드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목적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펀드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재 양성 등을 통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하려는 목적인 것인지 그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뭐 완전히 논의가 다른 평면입니다. 지금 만약에 국민들이 지금 애초에 국부펀드라는 거는 아주 자원이 많은 나라 또 현금이 많고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들이 지금 이걸 수익을 내서 미래 세대들한테 이렇게 좀 이걸 전해주고자 하는 게 근본적인 의미의 국부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아요. 너는 지금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국부펀드냐. 네, 그런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보통 비판이 중동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돈이 있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모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럼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수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다가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잘 나가는 회사, 돈 되는 곳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 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럴 때는 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안 돼도 계속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서 이 기술의 이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 지금 만약에 이런 의미로 국민들도 이 수익을 엔비디아의 뭐 30% 이런 꿈 같은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될 줄 알고 투자했는데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국민들이 쌈짓돈 내서 노후자금 이렇게 투자했던 돈 그럼 그거 어떻게 메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처음에 반시장적이다 이런 뭐 엔비디아의 수익을 30% 뭐 이렇게 해서 뭐 세금 안 내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매표 행위에 가까운 그런 공언을 했다가 이건 반시장적이다 공산주의 하자는 거다 이런 비판에 부딪히니까 그제서야 이제 국부 펀드 이렇게 지금 뭐 전혀 지금 맞지 않는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새삼 꺼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보이고 국부 펀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IT 버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뭐 지원 많이 받아서 여기저기 투자금 따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그 버블 경제 IT 버블 정말 코스닥 한 번에 80% 폭삭했습니다. 근데 그걸 국민의 돈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걸 펀드를 만들어서 그런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정말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간 여야가 이 상속세 문제로 정말 대결을 벌여왔는데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입장이 떴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환영한다. 그런데 가업승계 완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상속세법 개정안이 과연 3월에 국회 통과가 될지 이 가능성을 좀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은혜 전 의원 들어볼까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상속세는 굉장히 예시를 많이 들었긴 했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노부부가 살고 있었죠. 근데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배우자 한 분이 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에 있는 분들이 그 집을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고 심지어 동네까지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한해서는 그런 상속세를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식들이 받는 상속세도 실제로 유산의 전부에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자식들이 받았을 때 그 받는 여분에서 세금을 뗀다면 사실 그 세금 액수가 좀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지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하는 뭐 가업을 상속받고 큰 회사를 상속받을 때 세금을 줄이고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그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좀 타당성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게 된 그 배경이 좀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이재명 대표가 서민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서민과 가까이 하다 보니 이런 사례들을 실제로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시를 너무나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의 뭐 70대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2030 세대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예를 들면 한 분의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상속세를 내면서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 부양에 대한 책임을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지게 되는 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상속세라는 거는 이중 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많이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지 초고액 상속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두 당 모두 이런 감세 정책을 나온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상속세에 네. 관련해서. 하지만 앞으로 이 그 세수를 메울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함께 논의하는 자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양보를 했으니까 더 이상 발목 잡지 마라.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여당 측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고 공제한도 높이고 이거 다 이제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건데 요거까지는 받아주겠지만 뭐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이제 그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건 곤란하다 지금 이런 취지인 건데 사실 최고 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는 점 그 형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가업 승계에 있어서 이
세율이 너무 높아서 승계가 안 되는 문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익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가 안정되게 성장을 하고 또 일자리가 계속 있으려면 이 기업이 온전해야 되는데 네. 이게 상속세 때문에 너무나 많이 떼가면 이걸 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거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 외국 기업에 팔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거기는 우리 국내 일자리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취지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영리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가될 그 계층을 타겟으로 네, 그래서 공제 한도를 넓혀서 하는 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층에 있어서의 그 표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저는 이게 매표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상속세의 이슈는 전통적인 우리 당의 지금 아젠다고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예,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매표 행위였다라고 하는데 뭐 짧게 뭐 반박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고소득자를 위한 정당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발전할 수 있고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매표행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유니버셜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좀 공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우자 상속세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심저격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